안녕하세요. 네. 자, 정신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앞에 잠깐만 그 차례 부분을 보실래요? 우리 차례 부분에 보시면,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처음부터 모의고사로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일단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 정신건강 간호의 이해, 인간의 존중에서 단원별로 문제를 쫙 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개념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여름에 했었던 이론 책 있지요? 네, 그거 좀 갖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유의물은 갖고 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이론책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이해나 인간 존중, 치료적 인간관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에 나름대로 규칙도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건 감으로 잡읍시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분명히 원리가 있는데 감으로 잡아도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원리를 안 가르쳐 주고 감으로 잡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대답을 하면 아, 감이 잡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물론 그 다음에 사고장애, 기본장애, 불안해, 특히 사고장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현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분장애. 그래서 조울증, 뭐 우증, 그러니까 조울증 중에서 대부분 울증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울증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불안장애. 그래서 요 세 개는 항상 꼭 삼총사예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뭐 대부분 끊임없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신체형장애라든지 성장애. 특히 성장애 같은 경우는 좀 붐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지금 나오겠죠. 요즘은 노인분들이 하도 많아서 치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치매와의 전쟁, 뭐 치매 국가관리제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치매 쪽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쪽은 보실 거고, 그다음에 섭식장애나 발달장애, 그러니까 섭식장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발달장애 쪽은 아기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나오긴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우리 정신간호학이 여러분 발목은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간만 있어도 웬만큼 답은 써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간호는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하나의 규칙도 발견하게 되고 대부분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월하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잔소리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정신간호 이해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혹시 미리 다 풀어오셨나요, 문제? 네, 풀어오셨다고 그러네요. 자, 일단 볼게요. 1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요게 이름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뀐 건 아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고요.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정신보건법이었다가 정신보건법이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저도 아직 못 외웠거든요. 한번 예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법이었던 게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엄청 법이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전에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한테만 포커스를 뒀다가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건강증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센터 이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중재로 올바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으로 잡으셔야 돼. 자, 가정폭력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예방. 그러니까 1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예방. 그러면 답은 만만한 게 뭐가 있어요?
1번이죠.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지역 주민에게 실시한다. 교육 홍보예요. 대부분 센터에서 하는 건.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풀어오셨으니까 1번 위기 중재를 말한다. 몇 차? 몇 차? 대답이 없으세요? 2차. 자, 2번입니다.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거래요. 2차지, 2차. 자, 세 번째입니다.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거래요. 2차. 자, 재활과 합병증 예방 3차네. 3차. 조기 발견 2차.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요거 치료적 지역사회 이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정신에서는 혁명이 있어요. 나름대로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 제1차 혁명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1차 혁명. 즉 2차, 3차, 4차 혁명까지 갔습니다. 1차 혁명은 뭐냐면 예전에 정신질환자들은 깊은 감옥에 가둬뒀다 그랬잖아요. 쇠사슬을 묶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둬뒀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정신질환자를 이제 햇볕이 드는 곳으로 끄집어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필리피 피넬이라는 사람이에요. 피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주의적으로 치료를 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린 제1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2의 혁명은 약이 개발됐는데, 약 아시죠? 정원제 약. 예, 정원제 약이 개발이 된 게 2차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다 들으셨어요.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요거를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제4의 혁명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대부분 병원에만 있다가 지역사회를 끄집어낸 거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제4차 혁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거든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지. 누구예요? 맥스웰이라는 사람. 네, 그래서 맥스웰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누군데? 베일리라는 사람은 최초의 정신간호학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최초의 정신간호학이야. 정신간호학 교과서를 교과서의 저자. 베일리. 그 다음에 그레펠린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분은 정신병은 뇌의 병이다. 뇌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병을 조발성 치매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유인물 좀 봅시다. 여러분은 특성이 뭐든지 써. 그리고 나중에는 안 봐. 그거를. 그치?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눈도장에다 찍어야 돼서. 자, 유인물 보시면 맥스웰 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 전체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고 병원의 모든 것이 치료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치료적 정신간호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거나 근데 입원이 불가피해 그럼 입원하긴 하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도록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맥스웰 존이에요. 그래서 치료적 지역사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크라펠린은 아까 말한 대로 정신병은 뇌의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신분열병, 그러니까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눠서 정신병을 이 중에서 내인성 정신병을 조현병, 그때 당시엔 정신분열병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발성 치매. 그래서 크라펠린은 조발성 치매로 유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필리피 피넬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 사람. 결국 제1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필리피 피넬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오셔서 자, 맥스웰 얘기했고, 베일리 얘기를 했고, 크레펠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플라우 하면은 되게 유명하죠. 대인관계 이론. 그래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무슨 행동하고, 만나고 나서 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조금 다 배울 겁니다. 하여튼 치료적 인간관계를 제시한 사람이 페플라우. 피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답은 변함없이 1번. 자, 4번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중년 대상자의 대처 방법 중 문제중심 대처로 옳은 거. 그럼 문제중심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거 뭐겠어요? 정서중심이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중심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정서중심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좀 구분하기 편하죠.
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를 구한다. 뭐 중심? 정서 중심이네요. 영화 구경이나 쇼핑을 하며 휴식을 하는데 뭐예요? 정서 중심. 자, 직장 동료의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낸대. 정서죠? 그치?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당연히 정서죠. 자, 갑상선 암 환자를 위한 병원 교육에 참여한다? 이게 문제 중심이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신체와 정신을 두 면으로 나눴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론할 때 얘기는 했는데, 우리 19세기 이전에는 신체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은 따로따로래서 몸은 우리 인간이 치료해줘. 근데 정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만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해서 신체 개념을 제시했다가 19세기 이전에, 그리고 19세기에는 신 개념, 몸과 마음은 하나더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더라. 그리고 20세기로 가면 생활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개념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여기 이제 생활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신체와 정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이에요. 자, 신체와 정신은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 이론론. 네, 맞죠? 그럼 답은 1번인가 봐. 그냥 다음 거 볼게요. 자, 신체와 정신 구분할 수 있으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고, 3번도 관련이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고칠까요?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일어났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체적 문제를 먼저 중재해요? 그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해야 돼. 신체든 정신이든 그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 누구를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체적으로 건강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불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지금 아내를 구타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고 배웠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예? 일단 답은 사회학습이론. 자, 사회학습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분이 졸아. 근데 조는 사람을 제가 걔 망신을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졸면 망신당하는구나. 다음엔 졸지 말아야지라고 배우는 거. 그걸 우리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인간관계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관계 이론. 조금 전에 했는데 누구였죠?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본주의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인본주의 하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하면 누구? 로저스가 생각나야 되겠죠. 로저스의 실존주의. 그래서 그러면 실존주의가 도대체 뭔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의자는 왜 만들어졌어요? 앉으려고. 돼지는 왜 태어났어요? 인간에게 먹히려고. 그러면 사람은요? 없어요. 용도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지주의는 뭐 지식이겠죠, 지식.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만 되면 불안스러워. 그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는 거죠. 이걸 우리 인지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신 분석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프로이드. 그럼 정신 분석은 내가 왜 정신질환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해결을 못했을 때 내가 어른이 되면 요거 때문에 내가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를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잠깐만 유인물 좀 볼까요? 자, 유인물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 제가 아까 얼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거예요. 가정 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야. 그치? 이제 그러니까 폭력은 결국 대물림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사회학습 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폭력의 주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가정폭력 주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1단계는 긴장 형성 단계. 그러니까 맞기 전이에요. 맞기 전이니까 얼마나 집안이 그냥 썰렁하겠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사람들은 남편이 꼭 술을 먹으면 때린대요. 그러면 골목에서부터 남편이 막 노래 부르면서 오면 그게 이제 긴장 형성 단계. 아, 저 인간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또 때리겠구나. 그러면 긴장이 엄청 고조가 되겠죠. 이걸 우리 긴장 형성 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폭력 주기 2단계, 드디어 폭발 단계.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공격자가 순간적으로 가는 공격성. 요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거를 끝내는 거는 누구만이 끝낼 수 있대? 응? 누구만이 끝낼 수 있대? 가해자 본인만이 이 단계를 중지할 수 있다. 누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더 흥분하죠.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막 때리다가 이제 그만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밀월 단계. 그 다음날 술 깨서 일어나니까 자기가 때렸거든 기억이 나거든요. 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안하겠죠. 그래서 뭐 발도 닦아주고 꽃다발도 사다 주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이게 밀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매 맞는 사람은 매를 맞을 때 내일 날만 뜨기만 해봐. 당장 법원에 가서 도장 찍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발도 씻겨주면 뭐라 그래? 인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계 있는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만성적인 폭력 주기는 대부분 3단계가 생략이 된대요. 그럼 밀월 단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긴장 형성의 폭력 요 단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이렇게 폭력 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7번 마주 밑에 볼게요. 역사위가 나오는데 역사위는 가끔가다 나옵니다. 근데 역사위가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나 틀려버려야 되겠다. 그럼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좀 얘기는 할까 해요. 자, 보시면 일제하에 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일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폐쇄병동이에요. 당연히 격리하고 억제제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항정신병 우리가 말한 아까 정원제 그야 53년에 개발됐다는 거 우리 이론하면서 다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70년에 대한간호학회가 창립이 됐고요. 그리고 정신간호학회가 71년이에요. 1년 차이네. 대한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이제 95년. 아까 지금 이름을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그 전에 95년에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 게 99년이네요. 99년. 그 다음에 정신전문간호사가 배출된 게 2006년에 정신전문간호사가 배출이 됐다 그럽니다. 요거 갖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볼게요. 책 봅시다. 자, 일제강점기에 폐쇄병동이 설치되었고 격리 억제제 사용이 가능했다. 맞죠? 예, 답은 1번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번 항우울제 약물이 개발된 거 몇 년? 네? 53년 항우울제예요? 그때? 항정신병 약이죠. 항우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도는 맞는데 약 이름이 틀렸네. 항우울제가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 자, 세 번째입니다.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된 게 70년. 근데 정신간호학회가 분리될 때 아니죠. 정신간호학회는 71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연도는 아니에요. 자, 4번 치사하게 1년 차이로 문제를 내네. 그 다음에 95년에 정신보건 통과됐고요. 전문간호사 제도가 생긴 거는 전문간호사야. 그냥 정신전문간호사가 아니라 전문간호사는 2004년. 정신전문간호사는 2006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간호사 제도니까 2004년. 95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2004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시됐어. 그리고 첫 정신전문간호사가 배출된 거는 2006년. 네, 그래서 틀린 거네. 답은 1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보셨죠? 자, 이거 환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느끼는 거야. 치료자가 환자에게 자주 두려운 감정을 가져. 그죠? 그리고 그 환자가 치료자 자신과 흡사하다는 걸 알게 돼. 이게 뭐예요? 역전이죠? 역전이. 어디에서 얘기했더라? 전이 역전이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전이 역전이에요. 그치? 자, 그거 잠깐만 유임을 볼게요. 자, 정신분석 모형에서, 정신분석 모형은 당연히 프로이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정신분석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 기법은 자유현상.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얘기하고 생각나는 단어를 쭉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이게 자유현상. 그리고 꿈분석. 그래서 어제 밤에 무슨 꿈 꿨나요? 라고 해서 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유현상, 꿈분석 이런 걸 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1번에 자유현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식적인 선별이나 검열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언어화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막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
근데 되게 웃긴 게 환자들이 떠오르는 생각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사과, 뭐 배 막 쭉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나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막 화난 것처럼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단어가 딱 생각하면서 그때 불안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해. 또 어떨 때는 분노를 막 일으켜. 이런 거를 우린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침묵을 한다든지 또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이는 환자가 느끼는 거죠. 환자가 치료자한테 느끼는 거예요. 저 치료자 우리 꼭 엄마 같아 또는 우리 아버지 같아 라고 하면서 하는 걸 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전이를 대부분 환자들은 느낍니다. 이런 전이 현상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날 때 얘기했는데 전이 현상을 환자가 못 느끼게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덜 느낀다고? 치료자가 자기 일상적인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했고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게 환자한테 전이 현상을 촉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해줘야 돼. 치료자는. 그치? 그래서 이게 일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는 거꾸로 치료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가, 치료자가 어렸을 때 경험에서 유래된 태도나 느낌이 환자에게 전치되는 거, 옮겨지는 거를 역전이. 그래서 대부분 정신분석에서는 요거 4개의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자유연상, 또 저항, 전이, 역전이. 예,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역전이 같은 거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9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2개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정신건강이라는 단어하고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요 2개 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요.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 자체도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신건강의 개념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거 느낌입니다. 답은요? 5번이지 뭐. 근데 1번하고 4번 전부 다 틀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건 5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정신간호. 아, 이거 쭉 읽다 보니까 페플라우 얘기하는 건 아시죠? 페플라이 대응관계. 페플라이 대응관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아세요? 처음에는 환자를 만나기 전인 전상호적 단계. 그 다음에 환자를 만났습니다. OT 단계. 그 다음 환자랑 활동을 시작하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활동 단계. 그 다음에 끝냅니다. 종결 단계.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활동 단계에서 간호사가 해야 될 일. 자, 첫 번째입니다. 대상자와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데요. 어느 단계일까? 계약하는 거. 만난 거죠. 그러니까 OT 단계 또는 초기 단계입니다. 자, 대상자와 함께 목적을 수립한다. 역시 OT 단계 또는 초기 단계. 자, 환자가 긍정적인 대처 규정을 쓰도록 조언한다. 이거 활동 단계겠죠? 활동 단계. 자,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OT 단계. 환자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한다. 뭐 이거 OT 단계. 근데 이거는 활동 단계도 맞을 것 같기도 하는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니까. 그치? 근데 이게 OT 단계 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환자의 문제점을 뽑아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OT 단계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번. 자, 우리 이거 연습 좀 합시다. 자, 나눠줄 유인물 연습하겠습니다. 일단 페플라이 치료적 인간관계 옆에 복이 있는데 순서 좀 정해주세요. 어떤 게 1단계예요? 전상호적 단계 1단계지. 그 다음에 2단계는요. OT 단계입니다. 3단계는 활동. 그 다음에 4단계가 종결. 자, 밑에는 숫자로 써주세요. 이거 다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정의 시작, 지지 제공, 구조의 제공. 몇 단계? 예? 2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약물 남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동료 간호사에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같은 동료 간호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감정을. 이게 뭐예요? 1단계죠. 환자를 만나기 전 단계입니다. 1단계. 자, 대상자가 왜 도움을 청하는지를 결정해. 아, 이 사람의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이게 뭘까요? 2단계지. 2단계. 자, 4번째입니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내가 내 스스로 강점과 단점을 분석한대요. 1단계지. 1단계. 자, 고통, 경감,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준대요. 3단계. 자, 상호 계약을 설정한대. 계약을 한대요. 2단계. 자, 문제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한대요. 2단계. 자, 간호사 대상자 역할과 기대를 설명한대요. 2단계. 그러니까 간호사는 어떻게 할 거고 대상자는 어떻게 할 거고. 예, 당연히 2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페플 나오는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옵니다. 근데 웬만하면 틀리지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그렇게 해서 3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도 했었던 거야. 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처음 시작한 사람? 피넬. 답은 5번이고요. 제1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그치. 잠깐만. 유인물 좀 볼게요. 사람 이름을 좀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다 외우기도 좀 그러긴 하는데 일단 자꾸 보다 보면 자꾸 눈이 익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히포크라테스. 자,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넷으로 나눠놨습니다. 광증, 조증, 우울증. 셋으로 나눠놨구나 하시면 되고, 갈렌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외과 의사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해부 생리를 연구하고 기억의 중심부가 뇌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뇌라고 딱 지적한 건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대. 이게 갈렌입니다. 자, 중세로 들어가셔서 이제 윌리라는 사람, 뭐 베일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귀신학을 반박하고 귀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류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신이 내 몸에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심리가 마음이 좀 병에 얻은 거야 라고 본 겁니다. 하여튼 있고요. 그 다음에 17, 18세기로 가셔서 러쉬. 이 사람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고요. 이 사람은 러쉬 하면은 굉장히 저돌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름 러쉬. 그래서 이분은 출혈, 하제, 토제를 이용했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출혈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는 토하게끔 하는 거야. 또 빠른 의자를, 회전 의자를 막 빨리빨리 돌려.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차려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좀 저돌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쉬. 자, 피넬은 이미 얘기했을 거고요. 자, 치아르기. 이분도 환자의 감금법을 철폐했다. 그러니까 거의 필립 피넬이랑 같은 계통의 사람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두쿠, 제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쿠는 3대가 요 인도주의적 치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3대가. 그 다음에 에스키롤, 이분은 환각과 착각을 구분한 사람. 다 외우긴 그렇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헤인로스. 정신병은 죄인에게 하느님이 내린 벌이래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또 통했거든요. 하여튼 헤인로스입니다. 그 다음 크라펠린. 아까 기억하시죠? 조발성 치매. 그죠? 정신분열병은 조발성 치매다. 결국 바보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 크라펠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스머. 자, 메스머는 동물 자기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병을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자석이 있다는 거야. 자석 기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순화시키면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러한 메스머의 생각을 자, 영국의 외과 의사인 브레이드가 체면수를 개발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이 체면수를 옆으로 가면 사르코가 치료에 사용해서 이거 조금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면술 치료자는 사르코예요. 사르코. 그리고 이거는 메스머서부터 시작을 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돌프 메이어 하면은 정신생물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거고. 자, 베어. 자, 베어입니다. 자, 베어는 제가 이분이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병원에서 감금됐다가 수술 바로 받기 전에 도망쳐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수술 뭐 했었어요? 뇌 조직을 뜯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뇌 조직을 뜯어내는 그 순간에 도망쳐 나와서 책을 썼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린다 리차드스. 우리랑 좀 관련돼 있죠. 간호사입니다. 최초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 간호사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합니다. 자, 융이 있네, 융. 자, 융은 뭐 정신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을 구분한 사람. 융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일러. 자, 유겐 블로일러입니다.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니야. 정신이 분열되는 거다라고 봤고 오늘날의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럼 아까 조발성 치매는 바보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크레펠린. 그 크레펠린에 반대한 사람이 블로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릭 프롬 이 사람은 신프로이드 학파예요. 신프로이드 학파. 그 다음에 샤르콧 아까 얘기를 했죠. 샤르콧 최면술 이용한 사람. 최면술을 사용해서 히스테리의 심리적 원인 규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드 누구의 딸이에요?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동들의 정신 분석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사람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요거 갖고 우리 11번. 자, 아까 분명히 답은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조금 전에 봤으니까 최대한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돌프 메이어. 처음부터 기억 안 나죠? 정신생물학의 창시자. 아돌프 메이어, 정신생물학의 창시자. 자, 두 번째입니다. 벤자민 러쉬. 저는 러쉬라고만 했을 거야. 아까 러쉬, 빠른 회전의자, 출혈, 하재, 예, 이런 걸로 치료를 했던 사람. 이름이 러쉬니까 좀 저돌적이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블로일러.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린다 리차드스 하면은 우리 정신간호사.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요분들은 좀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2번이에요. 자, 12번 문명시대 이전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 뭐 있어요? 벌 받는 거겠지 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13번입니다. 자, 요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뜻을 묻자. 나는 깨물면 아픈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무슨 사고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가 없는 거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딱 그 형태만 보고 그것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추상적인 사고가 없는 거네. 그럼 추상적 사고가 없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구체적 사고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 사고는 추상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거야. 답은 3번. 자, 14번이에요. 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생각 나요? 응?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요? 돈만 갈 생각 하겠죠. 다른 데 혹시 갈 데가 없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환경을 변화하거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게 우리 간호과학회라고 나온 책 있죠. 네. 거기서 문제가 국시가 한 30%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호과학회를 만드신 분들이 젊은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교수님들이 그걸 노리고 대부분 그 책을 만든 건데 그 젊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국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것 같아서 거기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책에만의 문제가 냄새가 풍기긴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 하면 항상 실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했는데 라자루스하고 포크맨이라는 사람이 또 제시를 했거든요. 요거 나와 있어서 약간 편협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는 동그라미 3번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은 실리 얘기예요. 실리.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실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태 내에서 비특이적으로 유발되는 모든 변화들로 구성된 특정 증상. 특이적으로가 아니라 비특이적. 비특이적이라는 건 뭐야? 일상적으로 유발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들로 구성된 특정 상황을, 특정 증상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비해서 라자루스는 보세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여기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해서 안녕을 위협해. 그럼 이걸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 그럼 스트레스가 아니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한 거야. 이게 라자루스 포크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리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라자루스도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 이런 건 느낌일 겁니다. 답은요?
3번. 네, 3번 볼게요. 개인의 적응 능력 이상의 과다한 스트레스는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게 답인가? 자, 일단 볼게요. 1번. 긍정적, 부정적 생활사건 중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이다. 아닌 건 아시죠? 긍정적인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100억을 맞았어요. 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을 관리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것도 스트레스고요. 자, 2번입니다. 외적 환경 조건이 개인의 성격, 믿음, 태도보다 더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대요. 맞아요? 외적 환경 조건이 개인의 성격, 믿음, 태도보다 더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 환경이 있어. 그리고 내가 성격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스트레스 줘요? 내 성격이 스트레스를 줘요? 외부 환경이 스트레스를 줘요? 외적 환경이 더 스트레스를 줘요. 나는 내 성격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 환경이 더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아까 3번 과도한 스트레스는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4번 가족의 사망 이혼이 만성적인 가족 내 갈등보다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때요? 근데 가족의 사망이 더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이혼이? 아닌데? 이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야. 맞구나. 근데 만성적인 가족 내 갈등보다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것도 헷갈린다. 그치? 사망이 더 큰 스트레스를 줘요? 아니면 만성적인 가족 내 갈등이 더 스트레스를 줄까요? 가족 내 갈등이? 헷갈리는데? 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식욕 및 체중을 저하시키는 반면 면역기능 항진이다. 이것도 아니지. 이건 면역기능도 떨어뜨립니다. 결국 5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 아닌 것부터 해결합시다. 확실히 아니야. 5번. 그 다음에 1번도 확실히 아니야. 그럼 2번, 3번, 4번이 답이네. 그치?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으로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꼭 질병을 초래할 수 있나요? 과도한 스트레스. 아니죠. 어떤 경우는 동기부여도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걸 더 열심히 해갖고 좀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 가족의 사망 이혼이 만성적인 가족 내 갈등보다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어떨 것 같을까? 이게 좀 헷갈린다. 2번 아니면 4번 같기도 한데.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2번? 4번? 답은 2번이래요. 답은 2번이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망 이혼이 만성적인 가족 내 갈등보다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거고요. 답은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번 같은 거는 은근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이요. 이거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 있어서 일단 정신과 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1번 아니죠. 별게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는 신체적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꼭 그렇지는 않고 3번도 똑같이 접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4번 이게 뭔 소리일까? 정신은 면역계, 신경계와 연결되며 상호 연관성이 있대. 그러면 면역계, 신경계를 묶어서 우리 뭐라 그럴까? 신체적인 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정신과 신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정신과 신체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1차 원인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해. 자, 18번이에요. 자, 술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그럼 가능한 혼자서 지내도록 격려한다. 술만 먹을 거 아니에요. 자, 냉찜질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데 즉시 정신분석학 치료를 받으러 한다. 괜히 즉시라는 말이 좀 기분이 나쁜 것 같긴 해. 자, 빠르고 얕은 호흡 아니죠. 깊은 호흡을 좀 쉬면 몸이 좀 이렇게 좀 되죠. 근데 빠르고 얕으면 더 흥분할 것 같아요. 답은 5번 같아요. 마음속으로 중지를 외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한다. 네, 답은 5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요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중지하면 딱 중지 되나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막 속상한데 갑자기 중지 딱 그러면 또 괜찮아지긴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좀 효과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적인 건 다 끝났고요. 자, 인간의 존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격이라 함은 어쩌고 쭉 써 있는데, 인격 발달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 자, 우리 대인관계 발달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페플라우 또는 페플라우는 간호사 쪽이었고 의사 쪽으로는 설리반. 네, 설리반. 대인관계는 둘 생각하셔야 돼. 설리반도 기억하시고 페플라우도 생각하셔야 돼. 일단 말론 아니에요. 자, 그럼 욕구 단계 분석. 마슬로우. 마슬로우 하는 생안사 존자. 기억하실 겁니다. 설리반 아니에요. 자, 정신 성적 발달. 프로이드. 에릭스는 정신사회적인 걸 얘기를 했죠. 정신사회. 뭐 신뢰성 대 불신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자, 프로이드 무의식 분석 맞지요?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피아제트 하면 인지발달이죠. 인지발달. 분리개별화가 말러예요. 분리개별화, 말러.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요거 연습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프로이드의 무의식 분석. 근데 프로이드는 요거 좀 나눠놨잖아요. 뭐 잠복기, 성기기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순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엉망으로 해놨는데 제일 처음 단계 구강기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항문기, 세 번째 단계 남근기예요. 네 번째 단계 잠복기, 다섯 번째 단계 성기기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이제 이기적이고 욕구의 충족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단계로 기본 개념은 이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욕구의 충족을 연계시키지 못하니까 초기 쪽이겠죠. 어디예요? 구강기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갈등은 배변 훈련이니까 당연히 항문기가 되겠네. 2단계입니다. 자, 주된 갈등은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배우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3단계인 남근기예요. 자, 동성의 또래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성이 억압돼 당연히 잠재기, 잠복기입니다. 4단계. 사랑과 일에 대한 능력을 개발이고 성적인 성숙이 일어난다. 성기기가 되겠죠. 5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젯 하면은 인지발달 이론, 피아젯의 인지발달 이론.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거 순서대로 돼 있나요? 네,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적이지만 논리, 수학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논리적이면 일단 처음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느낌에. 얘는 3단계, 구체적 조작기예요. 자, 구체적 조작기고, 그 다음에 추상적 문제 해결의 논리적 추로, 뭐예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추리 현상. 얘는 당연히 형식적 4단계예요. 자, 주위 환경에 대해서 감각운동으로 대처할 뿐 사고를 할 수 없다. 감각으로만 대처한대. 감각운동기.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직관적 판단을 한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한대.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아빠 옷을 입으면 아빠 이렇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분명히 아빠 옷이었거든요. 아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엄마 얼굴 보여주고 막 얼굴에다가 막 페인트를 칠하고 좀 괴물 화장을 하고 딱 나타나면 우리 엄마 없어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무슨 단계예요? 전조작기 단계. 2단계입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자율적인 도덕성이 생긴대요. 요게 3단계.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러면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서 강요된 규칙이 있는 건 무슨 단계일까? 전조작기 단계, 2단계고요. 그렇죠? 자,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성인과 달라서 움직이는 거는 생명이 있어요. 결국 물활론적 사고를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전조작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뭐 크레파스를 사갖고 왔는데 밤중에 크레파스들이 일단 일어나서 그림도 그리고 그게 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러의 분리개별화 단계입니다. 정상 자폐기, 공생기, 분리개별하기.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정상 자폐기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야. 치초. 공생기는 누구랑 공생을 할까?
엄마랑이지.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하나예요. 공생기.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는 거고요. 분리개별하는 드디어 엄마랑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출생하는 시기래요.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단계 뭘까요? 네, 분리개별화 3단계입니다. 자, 영아는 자신을 어머니의 연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엄마랑 나랑 똑같아요. 뭐예요? 공생기 2단계입니다. 자,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별 못하고 모든 세상을 자신으로만 여겨.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 자폐기 1단계입니다. 자, 자아가 발달되고 자아 영역이 독립되면서 개별화가 일어나 3단계 분리개별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외우라면 절대로 안 외우죠. 근데 이거 외우면 아동간호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답은 써야 되는데 하여튼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2번. 자, 에릭슨 신프로이드 학파. 아까 봤거든요. 자, 이분은 모든 인격 발달이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모두 8단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8단계에 대해서는 무슨 영아기, 학령기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감 대 불신감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단계가 자율성 대 수치심. 예,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자, 1번 근면성이 개발되게 시키는 건 뭐죠? 근면성? 예, 학령기. 그래서 이때는 근면성 및 열등감이 나오는 거죠. 자, 영아기입니다. 신뢰감이죠. 그럼 신뢰감하고 또 뭐 있어요? 신뢰감 대 불신감. 이게 영아기예요. 자, 세 번째는 사회의 기대와 압력을 인식하면서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 요게 초기 아동기예요. 초기 아동기고 이때 자율성 대 수치감이 생기는 거죠. 1세에서 3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갖는데 일단 어린 시기는 아니지. 그렇죠? 책임을 갖는 게 중년기예요. 중년기. 그래서 이때는 생산성과 자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년기가 4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45세부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책임감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감 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이게 청소년기겠죠. 그러면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 아시겠지만 신뢰감 대 불신감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자, 3번 드디어 요거 나오네요. 의식, 전의식 이런 거 다 나오네. 근데 그 그림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림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거. 자, 얘가 뭐예요? 자. 그리고 얘는 초자. 그리고 바닥에 깔린 게 이드. 그리고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위가 의식, 밑은 무의식. 요 선은요 전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자아는 대부분 의식이에요. 그리고 일부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초자아는요 대부분 무의식입니다. 일부 의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있고요. 그다음 이들은 당연히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의식 밖에 있으나 집중하면 의식할 수 있대요. 아, 원래 무의식 쪽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의식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전의식이겠지. 그 사이에 낀 거. 그래서 이걸 전의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 원래는 의식 바깥이에요. 근데 조금만 집중을 하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꾸 연습해야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전혀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하여튼 답은 4번이고요. 이제 4번. 자, 우리 연습합시다. 그냥 보내지 맙시다, 이거. 자, 위임을 보시면 먼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 세 개 중에 답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깨어있을 때만 작용하는 마음의 일부이다. 의식. 자, 논리적이고 현실 원칙이니까 당연히 의식. 자, 마음의 10분의 9를 찾아야 하는데
무의식이죠. 의식은 10분의 2를 차지하고 있네, 의식은. 자, 대부분 자와 일부 초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와 일부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예요? 의식이잖아, 의식. 그치? 자, 그 다음에 2차 사고 과정을 이용된다. 2차 사고 과정이 뭐였었더라? 예? 1차가 뭐였어요? 1차가. 1차는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드가 생각하는 거야. 1차. 2차는 조금 위에 걸러진 거다. 현실 검증이 2차입니다. 그럼 2차 사고 과정을 이용되는 게 의식과 전의식. 예. 그러니까 이 무의식 쪽이, 그러니까 이드나 이런 거, 무의식 쪽이 대부분 1차.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요거 위가 2차 사고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 조금 현실에 의해서 걸러진 거죠. 그치? 자, 대부분의 방어 기제는 어디에 속할까요? 무의식에 속하는 거죠. 대부분의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 속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초자, 이드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자, 출생 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초자지. 초자는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는 막 철이 없는 아이고 초자는 어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초자는 출생 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출생 시에 거의 다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이드겠지, 이드. 그치? 대부분 의식에 속하지만 방어 기전을 일으키는 부분은 무의식에 속한다. 자, 방어 기제 어디서 일어나요? 자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방어 기제는 무의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방어 기제예요. 자긴 자인데 무의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부분 방어 기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방어 기제는 대부분 자에 속합니다. 자, 전적으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것만을 행한다. 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행하니까 이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자, 네 번째입니다. 출생에는 많아졌다가 점점 약해진대요. 그리고 5세, 6세가 되면 한층 더 약해진대. 이게 이드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이드가 많이 있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5세, 6세가 되면 훨씬 더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 무의식에 속해 있으며 일부만 의식에 속한다. 예, 초자. 자, 1차 사고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드.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을 검열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러면, 아니, 검열하는 성격 구조. 그러니까, 검열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이 현실로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현실화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 쪽입니다. 초자는 아니고, 초자는 검열이라기보다는 그걸 뭐 이렇게, 이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 쪽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할게요.